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순서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시장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랫동안 흥보를 하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좀 속 시원하게 저의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럭7인가요? 이분이 남겨주신 질문부터 답변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채굴이 다 완료돼서 블록 보상이 0이 되고 트랜잭션 수수료로만 채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화폐로서 사용은 안 하고 금고에 보관만 할 거다, 짱 박아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거의 안 일어나니까 채굴자들에게 트랜잭션 수수료 보상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채굴자들이 계속 채굴을 할 요인이 없으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서 보안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치 금처럼 시장에 가져가서 금으로 지불을 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금고에 보관을 해놓고 이 가치 상승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채굴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레이어드 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으로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출간된 책이 있어요. 닉 바티아라고 하는 USC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금융, 파이낸스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계층 화폐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계층 화폐의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쓰신 책이에요. 계층 화폐가 뭐냐? 돈도 단계적으로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화폐 피라미드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상층부에 있는 게 나머지 돈의 형태를 다 가치를 대변한다, 가치를 보증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층 화폐의 개념을 이해하면 금이 왜 금고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비트코인도 금고에만 있어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책에 나오는 그림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본이제 시절의 화폐 피라미드의 모양이었습니다. 즉 미국 달러화가 금 태환이 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금이 가장 상층부에 있고 이 금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재무부 채권, 이 채권의 가치를 보증했죠. 그 다음에 골드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빌, 돈입니다. 돈을 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왜 빌이라고 부르냐? 옛날에는 이 빌을 가져가면 마치 청구서처럼 금으로 은행에서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화폐 피라미드 모습입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이 가장 상승부에 있어요. 금이 더 이상 금 태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 밑에 있는 모든 돈의 형태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이죠. 이 정부가 신용을 잃으면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모든 돈의 형태들은 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패권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달러 헤게모니를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군비 경쟁도 많이 하고 패권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체제 하에 있다, 아직도. 다만 이게 점점 그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균열이 가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이 일단 양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경험했죠.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까지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빚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 빚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한 해에 내는 이자 비용이 1,000조 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사실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뭔가가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이 하층부, 화폐 피라미드 하층부에 있는 돈의 가치를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닉 바티아 교수가 얘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트코인이 들어올 수 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담보 자산으로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표시 화폐 1비트코인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금 태환 시절에도 그랬듯이 태환되는 그런 형태의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죠. CBDC 등이 발행돼서 그게 은행으로 유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결국 디지털 화폐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 변동, 돈은 가치가 너무 많이 변동되면 실생활에서 쓰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처럼 가치가 유지하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즉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치가 유지되는 형태로 유통이 될 테지만 그런 화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뒤에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것에는 비트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 아니면 다른 귀금속들과 함께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일부 미국 국채가 절반 정도 유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체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점차 미국 국채가 신뢰와 가치를 잃으면 잃을수록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형태가 화폐 피라미드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을 거다 라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겁니다. 제가 원하면 비트코인으로 누군가에게 지불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자영업자라면 비트코인으로 지불 받는 걸 원한다면 비트코인으로 페이하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객들에게. 그래서 여기에도 비트코인 직접 결제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카드를 긁거나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을 할 텐데 그 현금, 그 돈들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 미국 재무부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기재부가 발행한 그런 채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완전 탈중앙화된 금과 같은 이런 가치 저장 수단에서 온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트랜잭션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민간단에서도 비트코인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큰 단위의 이렇게 트랜잭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또는 이제 비트코인 표시 화폐 이런 것들도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결국 그 원장 자체가 비트코인 메인릿 블록체인에 담겨야 되니까 거기서도 또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나고요. 그 모수는 이 화폐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면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6월 1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66,000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0.039% 상승,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더니 지금 다시 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일 텐데 6월 6일 날 71,000불까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 30일에 4월 PC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뉴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때 많이 올랐는데요. 6월 7일 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고용시장이 아직도 너무 탄탄하네. 그러면서 경제가 계속 좋구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4일까지 와서 이제 CPI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몇 시간 있다가 6월 FOMC 결과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같은 기간 한 달로 봤을 때 5.65%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2.33%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만 좀 이렇게 마이너스 3.3%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어쨌든 3대 주식시장은 매크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아무래도 호조고 S&P 500이나 나스닥에 들어있는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 AI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을 계속 잘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가 모든 주가 지수를 다 영끌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AI 주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0일 상관성이 마이너스 50%를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니까 음의 상관성이죠. 그게 마이너스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는 말이죠. 둘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죠. 미국 CPI가 발표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은 2024년부터 오늘 날짜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지지선 뚫고 내려왔고 다시 올라간다 싶더니 다시 내려왔죠. CPI가 발표되고 FOMC 결과가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떠냐? 국채 트레이더들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릴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10년물 국채를 사 모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겠죠.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만약에 진짜 이 추세가 계속돼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거고 그거는 결국 국채 트레이더들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금리에 나의 국채 투자금을 묶어놓고 싶다 하면서 국채를 지금 사는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걸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레이더들은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국채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음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CPI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월 CPI가 발표가 됐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상승.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연준이 타겟하는 2%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아직도 스티키하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거의 처음 전월 대비 0%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쇼킹한 거죠, 생각보다.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0.3%, 0.3%, 0.4%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0.4, 0.4, 0.4에서 12개월 하면은 거의 5%잖아요. 4.8%. 연간 기준으로 3.3%도 아니고 지금 거의 5%에 가까운 거 아닌가,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뚝 떨어진 겁니다. 쇼킹했다. 5월 CPI가 나오고 나서 미국채 단기채 금리가 5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쭉 단기채 금리 2년물이죠. 2년물 금리가 쭉 이렇게 유지되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뚝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년물 얘기 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국채 트레이더들의 국채에 대한 현재 수요가 높아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 보면 지금 국채 사야겠다라고 본 트레이더들이 늘어났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있을 것 같다라고 트레이더들은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CPI 발표된 거에서 각 항목별로 몇 %씩 전월 대비해서 올랐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몇 % 올랐나를 보여준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이 쉘터예요. 주거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였어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째 변동조차 없어요. 지금 2023년 11월부터 이번에 발표된 24년 5월달 결과 계속 보세요. 0.4, 0.4, 0.6, 0.4, 0.4, 0.4, 0.4. 5월달 CPI에도 0.4가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 뭐 아니면은 굉장히 소폭 상승, 0% 상승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줄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쉘터, 즉 주거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0.4%씩 상승을 하니까 연간 기준으로 5.4%. 이게 이제 전체 CPI를 3%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CPI 안에 있는 쉘터는요, 요 실제 임대료 지수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FOMC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쉘터가 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즉 주거비가 잘 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게 실제 그 미국 내 임대료 상승이나 아니면 하락 그런 지수보다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까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진로우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유명한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예요. 여기에서 임대료 지수, 미국 내 전체 임대료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빨간 선입니다. 이 임대료 지수가 22년에 이렇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3% 수준입니다. 3.4% 수준. 여기 보이죠? 진로우 렌트 인덱스 3.4%. 연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CPI 쉘터는 아까 봤듯이 5.4% 수준이죠. 이렇게 위에 있죠. 근데 이게 레깅 에펙트, 즉 좀 느리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 진로 임대료 지수는 2021년부터 22년 1년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피크 찍고 이제 22년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했죠. 근데 CPI에 있는 쉘터 지수는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얘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오르고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꺾이는 것도 그러니까 레깅 에펙트, 즉 한 1년 정도 느리다는 겁니다. 진로우의 임대료 지수보다. 그래서 내려오긴 내려올 거다. 다만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릴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쉘터만 빼고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자, 푸드, 에너지, 쉘터 이 세 개를 제외한 스티키 CPI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 음식료, 에너지 가격, 전기 같은 거죠. 쉘터, 주거비 이것들은 셋 다 변동성이 커요. 근데 쉘터가 지금 계속해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임대료 지수보다 1년 정도 느리게 움직인다는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도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이제 이 세 개를 빼고 한번 CPI 지수를 보는 거예요. 이 스티키 CPI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하는데 바로미터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 세 개는 변동성이 크니까 빼고 보는 거죠. 나머지들이 그래서 내려오고 있다면, 세 개를 뺀 나머지들이 내려오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 CPI를 봤더니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0.07% 성장했어요.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게다가 역사상 스티키 CPI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역사상 31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1번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법 좀 강한 시그널이긴 합니다. 저는 물론 연준의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나 아니면 CP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는 거를 적극 권장하진 않습니다. 알고는 있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투자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CPI가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그게 올해 2번이냐 3번이냐 아니면 1번이냐 이걸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만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는 CPI가 생각보다 연준 의장이 얘기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연내에 1번,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은 어차피 대응합니다.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와도 어쩌면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기준금리가 그냥 CPI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상외로 그냥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맞추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막 선무당처럼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연준은 무조건 대응은 합니다. 뭐에 대응을 하느냐? 경기 침체에는 무조건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연준은 대응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보자고요. 만약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면요, 연준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미국 신규 구인 건수입니다. 미국의 신규 구인 건수가 이 파란색인데 지금 여기 21년, 22년에 피크 찍고 쭉 내려오고 있죠. 뚜렷한 감소 추세입니다. 실업률은 어떤 거 볼게요. 빨간색 선입니다. 실업률.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크게 피크치고 쭉 내려와서 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죠. 실업률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뭐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살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신규 구인 건수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보통. 지난 과거에서 항상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크로스. 그러고 나서 리세션 터졌죠. 여기 리세션, 분홍색 부분이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에. 여기서도 크로스는 아니지만 실업률이 폭등을 하고 여기에서 구인 건수가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터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도 이게 맞닿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결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무조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연준이 실제 경기 침체까지 경기가 심각하게 흘러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상태로 기준금리를 놔두더라도 주식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좋았습니다. 연준이 지금 2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춘 기간, 멈추고 오랫동안 그 상태로 머무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과거에 보면은 S&P 500 지수가 2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2018에서 2019년 노란색 선이죠. 이제 연준이 1일에서 151일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묶어놨었어요.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때 S&P 500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0%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 전에 볼까요? 2006년에서 2007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놔둔 기간이 3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선 보면은 쭉 올랐죠. 그래서 20% 넘게 올랐다가 좀 빠져서 한 15% 위에서 그래도 S&P 500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지금이거든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 150일 정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6% 위에서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S&P 500 지수 지금까지 11% 올랐어요. 앞으로 그러면 한 9에서 1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18에서 19가 그랬고 2006에서 7이 그랬으니까 이 정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기간 동안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보통 하락했습니다. 초반부에 봤었죠.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CPI 지금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18년에서 19년에도 이 노란색 선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동안 쭉 내려왔고, 그 전에 2006에서 7년도 내려오는 추세였고, 현재 2013년 이후로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놔두고 있는 이 동안에도 요만큼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제 10년물 금리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뭐 트렌드가 보이지 않죠. 그냥 하락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등하는 추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쭉쭉쭉쭉 떨어지고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10년물 국채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어떠냐?
같은 기간입니다. 10일에서 17일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선 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국제금리는 이런 트렌드가 없었죠.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14일에서 15일 사이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6,596불대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채 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이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게 이제 맞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이 오르냐, 음의 상관성이 계속 유지될 건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요약 드리면요. 비트코인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30일 상관성이 마이너스 50%로 반대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5월 CPI에서는 푸드 에너지 쉘터를 제외한 스티키 C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사상 31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CPI 발표 후에 미국 2년물 단기채 금리가 5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신규 구인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만약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기 침체로 번질 수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연준은 대응을 할 거니까 기준금리 인하든 양적 완화든 대응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CME 금리 트레이더들은 9월 0.25% 인하에 이미 무게를 싣고 있긴 하다. 요거 알고 있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퍼스한 기간 동안에도 S&P 500은 거의 20%씩 올랐고 국채금리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로만 보더라도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지 어떤 반등하는 추세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14일 이후로 반등 조짐 보이고 있고 추세선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와 비트코인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6시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그 후에 1시간 뒤에 곽수종의 경제 단판 코너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한 게 7시에 업로드가 된대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박사님과 심도 높은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곽수종의 경제 단판 7시에 업로드되는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